아이고, 이 빌어먹을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드는 이 순간에 내가 이 꼴로 서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여기는 내가 평생을 바쳐 땀 흘려 번 돈으로 지켜왔던 이 재래시장 생선가게 앞이거든요. 새벽 4시, 칠흑같이 어두워서 눈을 떠도 똑같은 검은색만 보일 것 같은 이 시간에 나는 웬 허름한 박스 하나 달랑 들고 서 있었답니다. 등 뒤로는 얼음 싣고 들어오는 트럭의 굉음이 마치 나를 비웃는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요.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보다 더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모진 사람이었는지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이 떨릴 지경이랍니다. 내 옆에 있던 그 사람, 내 아들 지훈이 말이에요. 그 애는 말도 잘 못하고 늘 나한테 쩔쩔매던 착한 아이였는데 나는 그 애를 늘 내 방식대로 굴리려고만 했지요.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하면서 윽박지르기 일쑤였고 지훈이가 혹시라도 내 뜻에 반하는 소리라도 하면 나는 귀가 먹은 사람처럼 듣지 않았거든요. 내 세상은 내가 옳고 내 말이 법이었답니다. 이 낡은 가게처럼 삐걱거리고 사갔지만 겉으로는 꿋꿋한 척 버티는 게 내 방식이었지요. 그런데 이사날이 밝았는데 짐이 통 보이질 않는 겁니다. 새벽부터 내가 짐 정리 다 해놨다고 지훈이한테 잔소리 퍼부으면서 너는 쓸데없는 것만 잔뜩 모아놨다고 호통을 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이 새벽에 내가 여기에 멍하니 서서 머릿속으로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돌리고 있었답니다. 분명 그 자식이 또 사고를 쳤겠지. 돈을 어디다 탕진하고 짐을 빼돌렸거나 아니면 밉다고 일부러 숨겨놨을 거야. 지훈이 저 녀석 어릴 때부터 속 썩이는 재주 하나는 타고났었지.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몰아쳤지요. 내 속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웠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얼마나 고생했는데 마지막 이사 한 번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는 건지 그 배신감에 숨이 턱 막혔어요. 고작 이 낡은 가게 보증금 몇 푼 챙겨서 동네 벗어나 새 출발하자고 했는데 이 꼴이라니요.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 속 긁어먹던 건 바로 나 자신이었는데 말입니다. 나는 이 짐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짐들 속에는 내 젊음과 땀방울이 녹아 있었거든요. 곰팡이 핀 식탁부터 삭은 양념통까지 그 무엇 하나도 버릴 수 없는 내 인생의 증거였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사라졌다는 건 내 삶 자체가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나는 이를 악물었지요. 분명 그 자식이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다. 아니면 돈 때문에 짐을 가로챘거나 이 논리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답니다. 워낙 내가 독한 소리를 많이 했으니 지훈이가 나한테 반항심이 생겨서 이랬을 거라고 굳게 믿어버렸거든요. 정신없이 시장 골목을 벗어나 우리는 이 동네 재개발로 밀려나게 되면서 얻게 된 공터로 향했답니다. 여기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임시 거처가 될 예정이었지요. 보상금 문제로 구청이랑 이 동네 주민들이랑 몇 달을 싸웠는데 나는 그때도 내 몫은 내가 챙겨야 한다고 펄펄 뛰었거든요. 그때 지훈이가 제발 좀 얌전히 보상 절차를 밟자고 조용히 말했었는데 나는 그 말을 약해 빠졌다고 비웃었답니다. 야, 지훈아,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남 눈치만 보고 살래? 내 엄마가 누군 줄 알아? 이 동네에서 나만큼 이 바닥 굴러서 단단해진 사람이 또 있겠니? 보상금 그거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얻은 정당한 대가야. 그걸 누가 가로챈다고? 그 빌어먹을 시청 놈들 입에 들어갈 일 없어. 내가 소리를 빽 지르자 지훈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뒷걸음질 쳤지요. 그 모습이 나는 너무나 한심하게 보였답니다. 지훈이가 머뭇거리며 엄마, 보상금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일단 이사 갈 집부터 정리해요. 보상금은 나중에 제대로 된 절차 밟아서 받으면 되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이 너무나 얄미웠어요. 이사 갈 집? 무슨 이사 갈 집? 네가 이 지긋지긋한 동네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은 거지? 이 짐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야. 돈. 너는 이 세상이 공짜로 돌아가는 줄 알아? 네가 맨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내가 잔소리했지? 이 짐 속에 네가 태어나서 처음 산 낡은 책 있잖아. 그거라도 챙겨야지. 그게 다 얼마짜리인데 내 엄마가 가진 게 이 짐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 나는 그 재개발 보상 안내문을 손에 쥐고 있었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인데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지요. 지훈이는 그 안내문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엄마, 이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이미 이전 단계에서 협의가 끝난 내용이잖아요. 라고 속삭였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협의? 누가 누구랑 협의했는데 네가 허락도 없이? 라며 삿대질을 했답니다. 내 고집은 그때도 하늘을 찔렀지요. 내가 이룬 모든 성과는 내가 직접 쟁취해야만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거든요. 지훈이가 엄마, 이번 재개발은 주거 이전비 지원이 핵심이에요. 가계 보상금은 이미 받았잖아요. 라고 차분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변명으로만 들었답니다. 내 눈에는 오직 내 짐이 사라졌다는 사실과 지훈이가 어딘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만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때 나는 상대방의 말을 논리적으로 듣기보다는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답니다. 새로 이사할 예정이었던 그 빈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보니 정말 기가 막혔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임시로 내준 주거 공간인데 말 그대로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어요. 벽지 곰팡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 덧발랐던 흔적이 역력했고 바닥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여서 마치 사막 한가운데 온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내가 모든 짐을 빼놓고 왔다고 생각했던 그 이사할 짐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나는 소리를 꽥 질렀지요. 내 목소리는 텅 빈 공간에 부딪혀 메아리치며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답니다. 지훈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럴 거면 왜 나보고 짐 다 싸놓으라고 해놓고 왜 아무것도 안 옮겨놓은 거야? 너 정말 이 엄마한테 못되게 구는구나. 나는 그 텅 빈 방 안을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어요. 장롱 하나, 냉장고 하나, 심지어 내가 늘 아낀다는 낡은 밥솥 하나도 없었답니다. 마치 누군가 유령처럼 와서 모든 것을 싹쓸이해 간 것 같았어요.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게 배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내가 그렇게 의심했던 대로 지훈이가 내 짐을 가지고 어디론가 튄 게 분명하다고 나는 확신했지요. 녀석이 그동안 내 눈을 피해 돈을 모아뒀거나 아니면 내가 미워서 일부러 내 재산을 훔쳐 달아난 거라고요. 어디 갔니, 이 녀석아. 네가 만약 이 짐을 가지고 도망갔다면 너는 평생 내 아들로도 못 산다. 내 재산을 훔쳐서 어디 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늙은 어미가 죽을 때까지 너 용서 안 해. 나는 분노에 떨면서 휴대폰을 꺼내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신호음만 뚜뚜 울릴 뿐 받질 않는 거예요. 10번, 20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체념하는 대신 더 큰 분노에 휩싸였지요. 도망갔구나.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것도 다 저 자식 때문이구나. 내 뇌리에는 온갖 독한 말들이 맴돌았답니다. 네가 평생 나한테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지고 사는 거다. 네가 평생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같은 아주 잔인하고 매몰찬 말들이었지요. 나는 그 텅 빈 방구석에 주저앉아 내가 그렇게나 지키고 싶었던 낡은 물건들이 사라진 허탈함에 미친 듯이 울부짖었답니다.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나는 이사온 동네에
관리사무소로 씩씩거리며 찾아갔어요. 어차피 짐이 없으니 여기라도 와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누군가는 이 짐이 사라진 것을 알았을 거고 이 동네 관리하는 사람이 무언가 단서를 알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관리사무소 문을 콱 열고 들어서자 낯선 여직원이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더라고요. 나는 그런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답니다. 저기요, 여기가 이 구역 관리사무소 맞죠? 내 짐이 다 사라졌어요.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는지 당장 알아내야겠어요. 나는 목소리를 한껏 키워서 말했답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컸는지 안쪽에서 콧수염을 기른 소장님이 쭈뼛거리며 나오셨어요. 어르신, 진정하시고요. 무슨 일이신데요? 무슨 일이긴. 내가 방금 이사 왔는데 짐이 하나도 없어. 그 망할 아들이 분명히 훔쳐갔거나 아니면 이 동네 사람들끼리 뭔 짓을 한 거겠지.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CCTV라도 확인해봐요. 내가 험악하게 따지자 소장님은 내 쪽을 빤히 보시더니 천천히 사무실 안쪽으로 저를 안내했지요. 어르신, 일단 진정하시고 여기 앉아보세요. 이 건물은 어제부로 저희가 인계받은 지 얼마 안 돼서요. 혹시 짐을 옮기신 기록이라도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소장님이 제안하는 대로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낡고 삐걱거리는 플라스틱 의자였는데 그 의자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느껴졌답니다. 그때 소장님이 책상 구석에 끼워져 있던 서류 뭉치를 꺼내시는데 그게 바로 관리비 독촉장 뭉치였어요. 어르신, 혹시 지난 몇 달간 관리비가 체납되어서 우편함에 고지서가 쌓여 있었던 건 못 보셨는지요? 저희가 확인해보니 이 주소로 된 세대 관리비가 작년 말부터 계속 미납 상태였답니다. 관리비? 나는 기가 막혔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정신없이 이 재개발 문제로 씨름했는지, 그리고 지훈이 녀석이 돈 관리를 다 한다고 해서 나는 신경도 쓰지 않았거든요. 그저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알아서 쓰겠지 하고 방심했지요. 그런데 그게 미납이라니요. 내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관리비요? 그게 왜 미납이죠? 나는 돈을 줬는데. 나는 순간적으로 지훈이가 돈을 빼돌렸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 관리비 미납 사실이 지훈이가 돈을 횡령하고 도망갔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여겼답니다. 나는 소장님께 대고 쏘아붙였지요. 이것 봐요. 이 녀석이 분명히 돈을 빼돌렸어. 이사 오기 전에 이사 나간다고 다 정리했어야 할 돈을 안 낸 거 아니냐고요. 이 짐도 저 자식이 처분하고 도망갔을 게 뻔하다고요. 나는 내 짐이 사라진 것이나 관리비가 체납된 것이나 모두 지훈이의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단정지었답니다. 내 고집은 그때도 꺾이질 않았어요. 나는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의 마음을 볼 줄 모르는 그야말로 못난 어미였던 거지요. 관리사무소에서 나와 길거리에 섰을 때 새벽의 찬 공기는 여전했지만 내 마음은 더 차갑게 얼어붙었답니다. 나는 당장 지훈이에게 연락해서 이 모든 상황을 따져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짐도 없고 집도 텅 비었고 관리비도 체납이라니 이 모든 게 나를 배신한 아들의 소행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지요. 이번에는 더 많은 통화 시도를 했답니다. 신호음이 이어지다가 결국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이 나오는데 그 목소리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나는 공중전화라도 찾아가서 걸려고 했지만 이 새벽 시장통에서 공중전화는 보이질 않았지요. 이 자식아,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이 늙은 어미가 지금 이 지경인데 너는 죄책감도 없니? 네가 이렇게 모질게 나오니 나도 더 이상 너를 믿을 수가 없구나. 이 모든 걸 네가 계획한 거겠지. 내 노후 자금까지 건드려서 너만의 살 길을 찾으려 한 거겠지. 나는 길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이 시장 바닥에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낡은 생선 가게 앞을 어슬렁거리며 내 입에서 쏟아냈던 모진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내 인생은 내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나 덕분이다. 너는 이 세상에서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들인지요. 그때마다 지훈이는 늘 묵묵히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것을 순종으로 착각했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묵묵히 참고 있었던 아이의 마지막 인내심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밉게 구렸는데도 그 아이가 정말로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다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증명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저 지훈이가 나쁜 짓을 했다고만 되뇌고 있었답니다. 이 모든 게 지훈이 탓이어야만 내가 겪는 이 고통이 설명이 되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성이다가 나는 이 재개발 구역에서 가장 낡고 버려진 곳, 사람들이 폐지나 죽고 가는 끄트머리 공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혹시나 지훈이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지요. 그곳은 늘 종이상자와 낡은 비닐봉지가 가득 쌓여 있었는데 새벽이라 그런지 오늘은 유난히 더 을씨년스러워 보였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 더미를 헤집기 시작했답니다. 고물상에 팔지도 못할 잡동사니들이 가득했지요. 먼지가 훅 끼치는 바람에 콜록거리면서도 나는 내 짐이 아닌데도 왠지 모르게 익숙한 종이 뭉치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다른 폐지 더미 밑에서 얇게 구겨진 서류 뭉치 하나가 툭 떨어져 나왔답니다. 누가 버린 건지 아주 엉망진창으로 구겨져 있었지요. 나는 그걸 펼쳐보려고 손을 뻗었는데 종이가 너무 삭아서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펴보니 이것저것 섞여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읍사무소 발급,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꽤 많더라고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공문서들이었는데 그 사이에 묘하게 끼어있는 두꺼운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답니다. 그 종이는 다른 서류들보다 훨씬 깨끗했고 잉크의 농도가 진했어요. 뭔가 싶어 그 서류를 펴보는데 겉표지에는 보상금 지급 및 주거 이전 관련 안내문이라고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수신, 오오, 귀하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오오가 바로 나의 이름이었던 거지요. 내가 그동안 소장하고 있던 안내문보다 훨씬 더 두껍고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폐지 위에서 그 서류를 펴놓고 돋보기 없이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눈을 부릅떴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서류 뭉치 속에서 나는 내가 그토록 찾던 이주통지서와 보상안내 세부 내역서를 발견했답니다. 아니, 발견했다기보다는 숨겨져 있던 것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였지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왜 지훈이가 이 중요한 서류를 남의 폐지 더미에 버려뒀을까? 혹시라도 이 서류를 보고 내가 화낼까 봐 지훈이가 이 서류를 가지고 도망가려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요. 나는 초조하게 그 서류들을 대충 훑어보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알고 있던 보상 금액과는 전혀 다른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내가 가게 보상금으로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돈은 사실 토지 사용에 대한 선지급금 정도였고 나머지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금은 아직 지급 보류 상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인 본인의 최종 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지요. 내 머릿속이 핑 돌았답니다. 내가 그동안 지훈이에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고 맡겼던 모든 서류들이 사실은 내 서명이 필요해서 보류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내가 그 서류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서명을 하겠어요? 나는 이 폐지 뭉치 속의 서류들을 들고
모든 것이 지훈이의 짓이라고 확신하며 다음 장소로 향했답니다. 그래, 지훈이가 이 동네에 있는 게 분명해. 이 서류를 버린 곳이 여기니까.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읍사무소 근처의 허름한 원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그곳은 재개발 지역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임시로 머물거나 아니면 보상 절차를 밟기 위해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원룸 건물은 내가 아는 지훈이의 낡은 가구들이 실려나갔던 트럭이 마지막으로 드나들었던 곳이기도 했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새벽은 막 물러가고 희뿌연 아침 해가 뜨고 있었어요. 원룸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 앞에는 짐이 실려나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짐을 옮기느라 긁힌 듯한 바닥의 자국, 그리고 대충 묶어놓고 간 듯한 낡은 테이프 조각들. 모든 것이 지훈이가 떠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결국 떠났구나. 내 짐까지 다 가지고. 나는 마지막 남은 분노와 절망을 끌어모았답니다. 내 짐을 훔쳐가고 관리비도 체납하게 만들고 나를 이 꼴로 만들고 떠난 아들을 향한 증오가 극에 달했어요.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따져 물어야만 했지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읍사무소로 향했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증거물, 폐지해서 주워온 서류 뭉치를 들고 가서 따져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지훈이가 벌인 사기극처럼 보였답니다. 읍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이미 오전 8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민원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안내 데스크를 휙 지나서 가장 가까운 민원 창구로 돌진했답니다. 내 심장은 마치 북처럼 가슴을 쳐댔고 숨이 차서 말을 제대로 잇기 힘들 정도였어요. 내 손에는 구겨진 서류 뭉치가 땀에 젖어 축축했지요. 여기 누가 이주 보상 담당자예요? 당장 나오라 그래요. 내 아들이 내 짐 다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 서류들 보세요. 이 서류들이 다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이 자식이 다 꾸민 짓이겠지. 내가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창구에 콱 내려놓자 창고 직원은 깜짝 놀라 뒤로 주춤했어요. 그때 저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하고 절박해서 나도 모르게 굳어버렸어요. 그곳에는 며칠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던 내 아들, 지훈이가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지훈이는 며칠 밤을 새운 듯 눈밑이 퀭했고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지요. 그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끙끙 앓았을 것 같은 몰골이었답니다. 지훈아, 너 여기서 뭐해? 내 짐은 다 어디 갔어? 이 관리비 체납은 또 뭐야? 너 정말 나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했구나.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지훈이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지훈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를 이끌고 민원실 가장 구석의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답니다. 상담실 안은 좁고 답답했어요. 낡은 책상이 중앙에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내가 폐지 더미에서 발견했던 그 서류 뭉치와 똑같은 깨끗하게 정리된 이주통지서와 보상안내 세부 내역서 다 가지런히 놓여 있었답니다. 지훈이는 나를 의자에 앉히고는 자신의 옆자리를 툭툭 쳤어요. 엄마, 앉으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지만 놀랍도록 차분했지요. 나는 그 차분함에 더 화가 났어요. 저 자식이 끝까지 태어난 척 연기하는구나. 나는 그의 앞에서 폐지에서 주워온 구겨진 서류들을 펼쳐 보였답니다. 이게 다 뭐야? 네가 다 꾸민 짓이지? 이 폐지 더미에서 내가 이걸 발견했어. 네가 나한테 모든 걸 숨기고 내 짐까지 다 가져가고 관리비도 밀리게 해놓고
이제 와서 태연하게 이리로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는 그에게 따지려고 서류를 들이밀었는데 지훈이는 내 손을 부드럽게 막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깨끗한 서류철을 열었답니다. 엄마가 보신 그 서류들은 제가 보류해뒀던 것들이에요. 아니, 보류가 아니라 엄마가 최종 서명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 묶여있던 거예요. 지훈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그 안내문에 가장 작은 글씨가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나는 그 작은 글씨에 집중했지요. 내가 아까 폐지에서 봤던 것보다 더 자세히 보였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긴급 공지. 대상자 건강 악화로 인한 위임 절차 진행 시 세대주가 지정한 대리인의 건강 상태 증명 필수. 대리인 건강 문제 발생 시 모든 보상 절차는 최우선 순위인 직계 비속, 자녀에게 일시 위임됨. 그리고 그 아래에 내가 그토록 의심하고 미워했던 지훈이의 이름과 함께 내가 이주 통보를 받기 직전 내가 병원에서 쓰러졌을 때 긴급진단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저 재개발 과정이 복잡해서 지훈이가 일을 늦추는 줄만 알았지. 내가 쓰러져서 서류에 서명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아들이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대신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나는 그 아들을 향해 무능하다, 배신자다, 도망자다라고 욕을 퍼부었던 것이지요. 관리비 미납이요? 엄마가 쓰러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병원비 때문에 계좌 잔액이 부족해서 잠시 자동 이체가 멈췄던 거예요. 제가 밤새도록 일해서 그 돈을 메꾸려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짐을 다 싸놓으라고 해서 제가 짐을 챙기기 전에 관리비부터 정리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오해하실까봐 그리고 제가 병원비 때문에 잠시 돈을 썼던 걸 알면 또 잔소리하실까봐 제가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먼저 막으려고 했는데 지훈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보여주었던 이주 통지서 한 장을 천천히 밀어주었어요. 그 통지서의 가장 윗부분에는 긴급 이주 명령이라고 굵게 박혀 있었고 그 아래 내가 보지 못했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주택 정밀 안전 진단 결과 현 거주지는 즉각적인 붕괴 위험이 확인되어 대상자 어머니 555 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상금 수령 조건과는 별개로 즉시 임시 거처로 강제 이주 조치됨.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 짐이 사라진 것이 지훈이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짐들은 내가 새벽에 텅 비었다고 생각했던 그 짐들은 이미 며칠 전 내가 쓰러지기 전에 지훈이가 내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내가 임시로 머물기로 했던 그 새 집으로 옮겨져 있었던 겁니다. 나를 혼란스럽게 하기 싫어서 그리고 내가 짐 옮기는 고생을 하지 않게 하려고 녀석이 밤새도록 혼자 짐 정리를 했던 거예요. 텅 비어있던 그 방은 내가 그 짐들을 볼 수 없게 하려고 지훈이가 미리 천이나 덮개로 덮어놓았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그동안 짐이 없어서 울부짖었는데 그 짐들은 이미 안전하게 새 보금자리에 도착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배신으로 치부하고 아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던 거지요. 내가 그렇게 모질게 구렸는데도 지훈이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랍니다. 엄마, 제가 이 서류들을 폐지 더미에 버린 건 죄송해요. 제가 엄마가 이 모든 걸 알면 너무 충격받고 또 저를 미워하실까 봐 제가 먼저 이사를 가서 모든 절차를 정리하고 나서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냈죠. 제가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한 게 잘못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무릎이 꺾였답니다. 나는 상담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민원실의 다른 직원들까지 힐끔 쳐다보는 소리가 들렸지요. 나는 내 손에 들린 구겨진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았어요. 이 뭉치들은 내가 아들을 향해 던졌던 분노와 오해의 증거들이었답니다. 지훈아, 지훈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저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답니다. 내가 널 얼마나 못된 년처럼 대했는데. 너는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도, 내 짐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을 때도 나를 미워하지 않았구나. 나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읍사무소 민원실 바닥에 수많은 민원인들 앞에서 말이에요. 내 고집 때문에, 내 모진 말 때문에 그 착한 아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생각하니 숨이 막혔답니다. 내가 그토록 혐오했던 나약함을 스스로 보인 셈이었지요. 나는 평생을 강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정작 내게 가장 필요한 건 따뜻한 마음과 믿음이었는데 나는 아들에게서 그 믿음을 빼앗아갔던 겁니다. 용서해라, 내 새끼야. 엄마가 너무 못됐다. 엄마가 다 잘못했다. 나는 엉엉 울며 지훈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답니다.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나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의 눈가에도 촉촉한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그는 나를 탓하는 대신 꼭 참고 있었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읍사무소 앞에서 엉망진창으로 울고 난 뒤 지훈이는 나를 데리고 새로운 임시 거처로 향했답니다. 아마도 읍사무소에서 급하게 잡아준 정부 지원으로 마련된 작은 원룸이었을 거예요. 그곳은 낡았지만 적어도 곰팡이는 없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었답니다. 새로운 방에 들어섰을 때 나는 바닥에 짐이 하나도 없는 텅 빈 방을 보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배신감이 들지 않았지요. 지훈이가 내 짐을 모두 옮겨놓았을 그곳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도 내가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 내 짐을 안전하게 옮겨놓았을 겁니다. 지훈이는 나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주며 말했답니다. 엄마, 짐은 제가 어제 저녁에 다 옮겨놨어요. 지금은 쉬세요. 제가 시장에 가서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이라도 사올게요. 그의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너무나 다정했어요. 마치 내가 새벽에 소리 지르며 그를 원망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지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저 그가 건네준 물을 받아들고 텅 빈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방은 비어 있었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텅 비지 않았답니다. 대신 지훈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곱씹었지요. 이 재래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남으려고 했던 내 고집이 결국 내 유일한 가족을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삿짐 트럭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젠 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누군가를 탓할 필요도 없었답니다. 나는 그동안 지키려고만 했던 재산이나 고집보다 아들의 희생과 사랑이 훨씬 더 귀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 텅 빈 방에서 나는 비로소 평온을 느꼈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앞으로 지훈이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어떻게 내 잘못을 보상해야 할지 조용히 생각했답니다. 내가 그동안 쏟아냈던 모진 말들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나는 이 고집불통을 버리고 그 아이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이 새벽의 고생과 읍사무소에서의 처절한 후회가 나에게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랍니다.